비욘디 신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욱입니다. 네. 한 달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스튜디오도 굉장히 좀 더운 상태인데요. 날씨가 아마 오늘 많이 좋아서 많이 놀러 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청자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 허리 통증이라든지 허리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환자분들을 진료보면서 운동에 관한 얘기를 사실은 꼭 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한 거는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그 운동 상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크게 4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못 알고 계시는 운동 상식 4 가지를 제가 나눠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운동이 부족해서 허리가 아프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상태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면서 허리를 더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두 번째는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또 유튜브에 운동을 찾아보면서 또 잘못된 운동을 하면서 또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걷는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또 걷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또 더 아픈 경우도 많고, 또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있는데 참고 계속 하다가 또 심하게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4 가지로 나눠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이 부족해서 허리가 아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가 허리가 아픈 거는 내가 그동안 운동을 잘 못하고 그래서 허리가 아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부는 맞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운동을 평소에 꾸준히 안 하게 되면은 허리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럼 허리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은 허리가 조금씩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전문용어로는 불안정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미세하게 근육이 약해지면서 허리 주변에 불안정성이 생기고 허리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디스크도 손상이 되고 인대라든지 근육이 손상이 되고 결국 신경이 자극되니까 다리 저림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운동이 부족해서 허리가 약해져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 저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운동 부족이 아니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나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나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부족해서 아픈 게 아니고 나쁜 생활 습관, 그리고 노화 때문에 허리가 망가져서 아픈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내가 허리가 아픈 거는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허리 아픈 거라든지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을 치료하겠다.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거는 허리가 망가져서 아픈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는 거는 허리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인대, 그다음에 근육이라든지 신경이 망가져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겁니다. 그럼 이런 망가진 조직이 나을 수 있게, 아물 수 있게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하고 허리를 더 써버리게 되면은 이 망가진 조직이 더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상처난데 계속 손가락으로 후벼파면은 더 아프겠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내가 만약에 다리에 골절이 있다. 그러면 골절이 있으면 우선 치료를 잘 받아서 뼈를 붙이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 다리에 뼈를 붙이겠다 하는 생각하고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있는 조직이 잘 나을 수 있게 먼저 아물게 해주고, 그 다음에 통증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재활 치료를 하고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제가 외래에서 한 번씩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자, 환자분 이제 손에 상처가 나면은 요걸 이렇게 스빈밴드로 잘 덮어놓고 가만히 두면은 대부분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잘 아뭅니다. 근데 내가 손에 상처가 나는데 이거를 계속 손으로 문지른다. 이렇게 손으로 계속 문지르면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우리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허리에 상처가 나 있는데 이거를 계속 문지른다. 이 문지른다는 거 바로 허리를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허리에 난 상처가 잘 아물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아픈 것도 오래가고
저린 곳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손에 상처 났을 때 가장 잘 아무게 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가만히 두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잘 아뭅니다. 우리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린 이유는 디스크라든지 그다음에 협착증은 일종의 허리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처가 잘 나을 수 있게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치료도 잘 받고 아물 때까지 기다려 주고 그다음에 아물고 나서 그다음에 운동을 하고 재활을 해야지 더 결과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잘 모르고 환자분들께서 내가 운동이 부족해서 아픈 거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은 이 다친 상처가 잘 아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프고 계속 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성기라 그러면은 저희가 허리가 아프거나 그러면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급성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급성기 때는 이미 뭐 신경뿐만 아니라 뭐 디스크라든지 여러 조직에 염증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뭐 복압이 올라가게 되고 뭐 디스크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디스크 손상이 유발이 되고 그다음 허리를 운동하면 대부분 이제 허리를 굽혔다 폈다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디스크에도 손상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운동은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손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이란 거는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 생기기 전에 디스크나 협착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미 내가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외래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요 강의를 준비한 내용도 이런 환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외래에서 환자분이 허리 아프거나 다리 저리고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주사 치료를 하는데 이런 주사 치료를 받고 나면 환자분 증상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근데 조금씩 좋아지다가 갑자기 더 나빠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환자분들께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오래 앉아 계셨냐? 아니면 장거리 운전했냐? 아니면은 뭐 허리를 많이 쓰셨냐? 요것도 물어보지만은 혹시 운동하신 거 있으세요?라고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뭐 어떤 운동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운동하면서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 주사하고 나서 허리 주사 맞고 나서 통증이라든지 다리 저림이 좀 좋아지면은 환자분들께서 이제 좀 괜찮아졌네? 그러면 내가 운동이 부족해서 허리가 그동안 아팠으니까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운동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일단은 주사 치료할 때는 주사 치료에 조금 집중하고 그다음에 주사 치료하고 나서 통증이 좀 가라앉더라도 아직 완전히 다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하고 나서도 2에서 4주, 제가 보통 한 달 정도로 말씀드렸는데요. 한 달 정도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한 달 정도는 조심하고 한 달 동안 내 허리에 난 상처가 잘 아물 수 있게 우리 손에 상처 난 것처럼 손에 난 상처가 잘 아물 수 있게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가 손에 상처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아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덮어놓고 가만히 두는 게 제일 빨리 아무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잘 아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유튜브 보고 허리 스트레칭 같은 거 이제 많이 따라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 보는 환자분들도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서 운동을 하시다가 더 나빠져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 내용을 추가했고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따라하는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유튜브에 있는 그 영상을 올리신 분이 그 영상을 보고 있는 환자분들의 허리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유튜브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거지 환자 개개인별로 상태는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젊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나이가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디스크가 문제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협착증이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도 뭐 중심성 협착증일 수도 있고 그다음 충합근 협착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개인의 상태가 모두 다른데 그냥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특히 또 유튜브 영상은 이제 만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목을 보면은 뭐 이 운동하면은 뭐 통증이 싹 사라진다. 그다음에 이 운동을 하면은 금방 낫는다. 뭐 이 운동을 하면은 뭐 한 달, 두 달 만에 다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 뽑는데 그런 운동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운동은 없으니까 그런 운동을 너무 믿지 마시고 일단은 치료받는 주치의와 잘 상의해서 주치의 의견을 좀 믿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개개인의 상태가 모두 다 다른데
거기는 운동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면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협착증인데 뭐 디스크 운동 하시는 경우도 계시고, 그다음에 디스크의 문제인데 협착증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내가 급성기인데 뭐 만성기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잘못된 운동을 하게 돼서 더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환자분이 내가 이게 디스크의 문제인지 아니면 협착증의 문제인지 진단도 사실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구분 자체도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딱 이거를 기준으로 이거는 디스크 아니면 이거는 협착증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뭐 20대에서 40대 환자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우는 그냥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50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70세 넘어가면은 한 거의 90% 이상이 다 협착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환자분들이 이거는 딱 디스크, 이거는 협착증, 뇌병원 디스크 이렇게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증상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스크, 허리 디스크의 문제인 경우는 이런 숙이는 운동이 굉장히 안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디스크에 있는 분들이 아침에 세수하려고 이렇게 허리 숙이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그다음에 바지 입거나 양말 신을 때 이 숙이는 동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디스크에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이런 환자분들은 뭐 맥켄지 신전 운동, 아마 유튜브에서 뭐 신전 운동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신전 운동 하면은 뭐 모든 게 다 나을 것처럼 그런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그렇게 광고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는 그렇지는 않고, 이런 신전 운동이 도움되는 분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어떤 환자분들은 오히려 더 통증이 더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도 내가 해보고 도움이 되면은 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은 더 손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협착증이 심한 분들은 이런 신전 운동 하시면은 신경이 더 눌립니다. 그래서 협착증이라는 거는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진 상태인데, 허리를 굽히게 되면은 통로가 좀 넓어지면서 좀 더 편해집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이런 편한 운동, 신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통로가 더 좁아지면서 신경이 더 자극되고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 환자분들은 이런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이나 이제 일반 분들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그 정형외과 전문의라든지 뭐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어떤 운동이 좋을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된 운동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만 찾아보고도 사실 뭐 저희 같이 정형외과 전문의가 사실 보면은 이건 잘못된 거다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숙이는 스트레칭, 그다음에 다리 잡아당기고 이제 뭐 니 체스트라고 하는 건데, 그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칭 같은 거에 오히려 디스크 탈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손상시키고, 그다음에 디스크에 압력을 올려서 그다음에 디스크를 더 찢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더 신경이 더 자극되고 그래서 더 저리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운동을 잘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환자분들께 가끔 인제 그 요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 외래 환자분 보시면은 인제 요가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허리 아파서 저한테 왔는데 치료받으면서 요가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요가는 척추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운동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내가 뭐 허리도 안 아프고 평소에 괜찮다, 그런 분들은 요가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내가 허리가 아픈데 운동을 하겠다는 개념으로 요가를 하시면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은, 어쨌든 뭐 디스크 환자분도 먼저 본다면은 요가 같은 그런 동작에서 이제 허리를 많이 숙이고, 그다음에 다리를 잡아당기고, 그다음에 많이 비틀고 요런 동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이 오히려 인제 디스크에 압력을 올리면서 디스크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동작은 오히려 허리를 더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협착증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협착증 같은 경우 이미 신경 통로가 많이 좁아져 있는데, 허리를 뒤로 젖히는, 과도하게 젖히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동작에서 신경이 더 눌리게 되고 신경 공간이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경이 더 자극되면서
다리 통증이라든지 방사통이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또 협착증 환자분한테는 요런 요가 동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가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허리 질환, 뭐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유연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연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가 조금씩 흔들리는 경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디스크가 손상이 되고 그다음에 협착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리 주변에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 운동을 위주로 하셔야 되지, 요거 같은 유연성을 키우는 운동은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미 척추 마디가 약해져 있어서 조금씩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전문용어로 이제 불안정성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런 불안정성이 있는 허리를 요가를 통해서 더 많이 꺾거나 비틀면 오히려 척추 마디가 더 어긋나고 그다음에 염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추천드리지 않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나는 뭐 허리 통증도 없고 그러시면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요가 동작에도 좋은 동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좋은 동작인지 나쁜 동작인지 환자분 입장에서는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금 추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척추 불안정이란 개념이 사실은 척추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굽히거나 펼 때 허리뼈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 허리를 굽혔다 펼 때 원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불안정성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굽혔다 펼다 할 때 이렇게 앞뒤로 조금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로 흔들리는 거를 저희가 불안정성이 있다 하고, 엑스레이 찍어서 실제로 이렇게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은 오른쪽 끄름같이 뼈가 이렇게 어긋나게 됩니다. 위에 있는 뼈와 아래 있는 뼈가 어긋나게 되는데, 이렇게 뼈가 어긋나는 상태를 저희가 전방전이증, 아마 허리가 좀 불편해서 병원 가셔서 엑스레이 찍고 나서 뼈가 좀 전방전이증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성이 극단적으로 좀 심해지면은 전반전이증이 되는데, 허리 아프신 분들은 미세하게 조금씩 허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건데, 이런 환자분한테 유연성 운동,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이 요가 같은 운동은 허리를 꺾고 비틀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디스크도 더 망가지고 그다음에 협착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보다는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 허리의 불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는 안정한 운동, 이런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스트레칭에서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걷기 운동이 허리에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일단은 걷기 운동은 허리에 좋은 운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래 보면 환자분들께 이제 걷기 운동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 걷기 운동도 잘못하게 되면은 허리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이 허리에 좋은 이유는, 첫 번째는 걷기 운동하게 되면은 디스크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펌핑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원래 디스크는 혈관이 가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디스크에 영양분과 혈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걷는 운동하게 되면은 허리 주변에 있는 그런 코어 운동, 천연복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코어 근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운동을, 그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걷는 운동하게 되면은 당연히 전신에 있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척추 주변에 고여 있는 염증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청소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정 시간 걷게 되면은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바로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걷는 운동은 외래 볼 때도 이제 걷는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근데 문제가, 걷는 운동이 좋다는 얘기를 이제 환자분께서 이제 듣게 되시면은 이제 걷는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이 할수록 더 좋을 거라는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많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허리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발이 주변에 닿을 때마다 그 충격이 바로 허리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충격이 계속 장시간 누적되게 되면은 결국 허리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관절이든지 근육이 인대 같은 게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걷는 운동은 좋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하는 운동인데 너무 많이 걸으면 안 됩니다. 한 번에 1시간 이상은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15분에서 30분 정도 나눠서 걷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허리 상태에 맞게 걷기 운동하셔야지 무조건 많이 걷는다. 뭐 만보 걷기, 그다음에 1시간 걷기 이런 거는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무리한 운동이고 오히려 허리 통증을 더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기 운동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걷기 운동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뭐 항상 좀 빨리 걸어라. 숨이 차게 빨리 걸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걷기 운동은 원래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를 위한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장과 폐를 위해서 걷기 운동은 빨리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허리를 위해서 걷기 운동할 때는 이렇게 빨리 걸으면 안 됩니다. 빨리 걸으면은 오히려 허리가 더 빨리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위해서 내가 걷기 운동을 한다. 이럴 때는 걷기 운동을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걸음 속도가 빨라질수록 발에서 지면에 닿는 그 충격이 허리로 닿오기 때문에 매번 빨리 걷게 되면은 망치로 내 허리를 매번 때리는 것과 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걷게 되면은 허리에 전달되는 반복적인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더 증가하게 되고 결국 허리 통증을 더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걷게 되면은 허리가 더 손상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걷게 되면은 빠르게 걷게 되면 보폭이 좀 넓어지게 됩니다. 보폭이 넓어지게 되면은 상체와 하체가 이렇게 반대로 돌아갑니다. 마치 맷돌처럼 이게 상체와 하체가 반대로 돌아가면서 중간에 있는 허리가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걷게 되면 요런 운동이 계속 일어나면서 중간에 있는 허리가 더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허리가 구조적으로 좀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 결국 허리 통증이라든지 다리 저림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어야 되는 이유, 천천히 걸어야지 허리에 오는 충격을 줄이면서 걷기가 주는 그런 좋은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천천히 걸어야지 허리에 손상된 조직의 회복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혈류만 증가시키는 그런 좋은 운동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난 상처를 잘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좀 천천히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시간 걷는 것보다는 한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나눠서 걷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드리고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증을 참아야 운동이 된다. 이것도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인데 자, 원래 그냥 운동할 때는 사실은 우리 근력을 하면 좀 참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허리 디스크 환자분이라든지 협착증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런 통증이 생기게 되면은 몸에서 중단하라고 보내는 몸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인을 무시하고 참고 내가 참아야지 이게 더 튼튼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은 허리가 더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했을 때 내가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다 아니면 운동하고 나서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거를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는 그 운동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no pain, no gain 뭐 이런 말인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지만은 척추 환자분한테는 no pain, no gain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척추 환자분들은 운동할 때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 통증이 만성 통증으로 바뀌지 않는데요. 근데 문제가 우리의 뇌라는 거는 통증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통증을 참고 계속 운동하다 보면은 이 통증 있는 부위를 저희가 뇌에서 위험지구로 인식하기 때문에 통증에 더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참고 운동하는 것은 만성 통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는 척추 환자분들, 뭐 디스크든 아니면 협착증이든 환자분들께 핵심 가이드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아프면 내가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다. 그럼 일단은 쉬어야 됩니다. 쉬고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잘 쉬고 그다음에 손상된 조직이 잘 아물 수 있게 쉬고 치료받고
일단 상처가 난 조직을 먼저 아무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주사 치료하고 나서 통증이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방사통이 좀 호전되더라도 다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달 정도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은 다 나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물 수 있게 좀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치료받을 때 항상 주치의랑 상의를 해서 내가 언제부터 어떤 정도의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꼭 상의해서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운동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독단적으로 내가 좀 좋아졌으니까 이제 내가 또 운동이 부족해서 허리가 아픈 거니까 생각하시고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경우 더 심해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치의랑 상의해서 허락을 받고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4가지 상식을 제가 이제 수정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이 부족해서 허리가 아프다. 이게 아니고, 운동이 부족해서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겁니다. 그리고 운동은 아프기 전에 하는 것이지, 일단 내가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 일단 치료를 먼저 잘 받고 그다음에 통증이 좋아지면 재활 치료의 개념으로 운동을 가장 약한 단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허리가 아파지는 것을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유튜브 보고 아무 스트레칭이나 따라하게 되면은 허리 손상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치의랑 상의해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어떤 운동을 할지 주치의랑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걷기 운동이 허리에 무조건 좋다. 자, 걷기 운동은 허리에 좋은 운동이 맞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허리에 좋은 운동이 맞는데, 빠르게 걷는 거는 허리에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걷는 것도 허리에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천히 걷고 그다음에 걸을 때는 15분에서 30분 정도 나눠서 걷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통증은 참아야 운동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척추가 안 좋으시는 환자분들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하고 나서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다리가 저려지면은 반드시 운동을 멈춰야 됩니다. 참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헬스장에서 이런 운동 하시고 정말 많이 다쳐서 외래 오십니다. 그래서 헬스장에서 절대로 허리 아프신 분들, 그냥 일반인들 하셔도 됩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이 2가지입니다. 바로 데드리프트 운동과 스쿼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운동, 특히 데드리프트 하면서 허리 다치는 환자분들 1년에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로 한 100명 이상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리가 좀 안 좋은 분들은 데드리프트 운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추천드리지 않고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쿼트라는 운동도 뭐 맨몸 스쿼트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중을 걸고 많이 하다 보면은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운동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 운동에 관해서는 작년 1월 달에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은 비온 뒤에 이 영상 검색해서 허리 운동 꼭 검색해 보시고, 제가 허리 운동을 이렇게 단계별로 다 나눠놨습니다. 스텝 1, 2, 3로 나눠놨는데, 운동을 할 때 일단 가장 쉬운 단계, 1단계부터 운동을 하고 그게 좀 좋아지면은 2단계, 3단계로 넘어가셔야지 허리를 다치지 않고 그 다음에 재활 치료의 개념으로 건강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 습관 말씀드렸는데요. 제 허리가 아픈 이유는 운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 습관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옛날에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찾아보시고, 허리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허리 노화를 막는 방법이라고 1편, 2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꼭 보시고 어떻게 허리를 관리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지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운동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자,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판 질문인데요. 조금 내용이 깁니다. 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월 전에 허리 4번 디스크 탈출 소견, 그 다음에 통증은 없는 상태라고 하셨고요. 다만 좌측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 골에서 방사통이 있으며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해서 일어서면은 종아리 바깥쪽과 복숭아 쪽에 찌릿한 방사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면,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제가 허리가 아픈 이유는 바로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쁜 생활 습관 중에 현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장시간 앉아 있는 겁니다. 장시간 일하시는 사무직 직업이신 분들을 보면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 진료 볼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어떤 일을 하시냐? 사무직이시냐? 아니면은 서서 일을 하시냐? 앉아서 일을 하시냐? 제가 이걸 항상 물어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직 같은데 이렇게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는 무조건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리가 안 저리다고도 오래 앉아 있으면 점점 저리기 시작하는 게 결국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면 아직 종아리 바깥쪽으로 방사통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허리를 접지 않게 무릎 고관절을 사용해서 생활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생활 습관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우리가 허리를 숙이거나 물건 들 때 허리를 굽혀서 들면 안 됩니다. 허리 다치기 때문에. 그다음 허리를 숙이는 동작에서 허리를 다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편 상태에서 무릎과 고관절을 구부려서 물건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지금 이제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개월이 지났고 지금 소염 진통제, 그다음 혈액순환제,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드시는 약이 3가지인데 진통제, 그다음에 혈액순환제, 혈액순환제도 저희가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 환자분들 씁니다. 그다음에 항경련제는 신경통 약입니다. 그래서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있으니까 이 방사통 때문에 선생님께서 저희가 가바펜틴이라든지 리리카 이런 약을 처방한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항경련제로 개발됐지만은 신경통에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드시고 계시고 처음 2달은 좋아지는 걸 확연히 느꼈는데 한 달간은 좋아지는 것 같으면서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이런 경과를 거칩니다. 통증이 처음 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께서 오시면 주사 치료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통증도 많이 좋아지고 다리 방사통도 좋아지는데 그다음에 방사통이 좀 오래 갈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강의 내용에도 말씀드렸는데 손상된 조직, 특히 디스크라든지 이런 거는 회복되는데 몇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조금씩 좋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요. 그 시간 동안 환자분께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 습관 제일 중요한 거는 오래 앉아 있는 거를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할 때도 가능하면 자주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 일하면 더 좋고요. 대부분 경우 서서 일하는 게 힘드니까 앉아 있더라도 15분에서 한 20분에 한 번씩 일어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허리에 굉장히 도움되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자주 일어나시라. 자주 일어나서 그냥 한 1분, 한 10초만 서 있다 앉아도 허리는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 습관 바꾸면서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치의 3당에서는 신경주사를 권유하셨는데 저는 최대한 자연 치유 의견이라 약 처방받고 재활 치유입니다. 자, 이제 환자분들 가끔 제가 치료해 보면은 자연 치유라는 말씀 자주 하시는데, 자, 자연 치유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의학이란 게 사실은 자연적으로 가게 되면은 사람은 다 빨리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학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 자연적으로 사람이 빨리 늙고 죽는 거를 의학이라는 힘을 통해서 더 길게 수명도 연장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죽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의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환자분께서 자연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능한 의학의 그런 힘을 빌려서 빨리 낫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신경에 염증이 있습니다. 신경에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씩 저리고 그다음에 방사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신경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신경주사를 맞아서 신경 주변의 염증을 좀 씻어내고 그다음에 신경 주변의 염증이 만성화되게 되면은 결국 신경 주변의 조직이 흉터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흉터 조직이 바뀌게 되면은 결국 유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 치료하게 되면은 자연 치유의 결과는 결국 신경 주변의 염증이 유착이 돼서 흉터 조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결국 자연 치유되는 건데 이렇게 자연 치유되면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치료를 잘해서 그 주변에 흉터 조직이 생기지 않고 유착이 되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치료하는 목적이고 그렇게 해야 결과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도 방사통이 좀 있기 때문에 신경주사 치료하는 거를 권유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한 10%에서 20% 정도 남아있는 거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생활 습관 교정하시고 오래 앉아 있는 것 좀 피하시고 허리 숙이는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침에 씻을 때도 숙여서 세수하는 게 아니라 샤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하시면서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 보시면은 차차 좋아질 것 같고요. 저는 신경주사를 맞아서 조금 더 신경 주변의 염증을 씻어내고 그다음에 붓기를 빼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상민 5호님께서 자, 허리 아파서 병원 갔는데 주사 치료를 권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외래 환자분들 오시면은 주사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그다음에 허리 통증 주사 치료는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 효과와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주사 치료가 사실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몇 가지 카타로그가 있는데요. 일단 허리 통증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허리 쪽에 근육이나 근막이 손상되면서 뭉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이나 근막이 뭉쳐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뭉쳐 있는 근육이나 근막을 좀 풀어주는 그런 주사 치료를 일단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바늘이 들어가면서 이 뭉쳐 있는 근육이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증이 완화되고 근육이랑 근막이 목도 마찬가지인데 목이랑 허리 다 마찬가지인데 근육이랑 근막이 많이 뭉쳐있게 되면은 그 사이에 원래 근육 사이에 신경이 잘 지나가야 되는데 그 신경이 근육 사이에 끼어서 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통이 더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뭉쳐있는 근육과 근막을 풀어주는 주사, 그 다음에 방사통이 있을 때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저릴 때는 이 신경이 좀 부어있고 신경 주변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방사통을 잡을 수 있는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추간공인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막외 주사를 하긴 하는데요. 이 주사를 통해서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을 용액으로 씻어내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신경이 부어 있는 신경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통일 때 주사 치료, 그다음 허리 통증 있는 주사 치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사실은 뭐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부작용은 흔하진 않고요. 굉장히 안전한 주사이고 실제 저도 뭐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면 저도 이 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뭐 부작용이란 거는 우리 먹는 약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학에서 환자분께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는 다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하지만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적고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사 치료를 받은 후 통증을 얼마나 괜찮을 수 있나? 이건 사실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할 수 있는데 어쨌든 주사 치료하고 나면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좋아질지는 사실은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젊은 환자분 같은 경우는 통증이 좋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왜냐하면은 젊은 환자분들은 퇴행성 변화가 별로 없고 대부분 경우는 그 디스크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나이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협착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퇴행성 변화가 많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에 대한 반응이 조금씩 더 느립니다. 하지만은 조금씩 치료가 노즐되면서 좋아지긴 좋아집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좋아질지는 환자분들의 상태,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협착증이 증상이 주증상이냐 아니면은 허리 통증이 주증상이냐 이것 따라서도 좋아지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주사 외에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이 무엇이 있나요? 하셨는데요. 일단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건 약입니다. 근데 약이란 거는 일단은 진통제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약을 환자분들이 가끔 이제 치료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약이란 거는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진통제다. 우리가 몸에다가 약을 넣어서 그럼 약을 먹으면 약이 허리로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온몸에 다 퍼지게 되고 통증을 조금 더 느끼게 해주는 거고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은 이제 환자분께서 보면은 항경련제를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항경련제가 결국 우리가 다리에 방사통이 있을 때, 신경통이 있을 때 먹는 약인데 이런 약 같은 경우는 신경을 조금 무디게 만드는 겁니다. 신경을 조금 무디게 만들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거지 그거를 신경을 어떻게 치료하는 그런 효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사 치료가 사실은 굉장히 안전하고 이 효과도 빠르고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고요. 환자분께서 뭐 저는 가끔 환자분들께서 나는 주사가 너무 무서워서 싫다. 아니면 또 자연 치유를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저는 뭐 그 차선책으로 뭐 물리치료라든지 그다음에 도수치료, 그다음에 체충격파 치료를 권유드리는데 문제가 이런 치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거 바로 확 좋아지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씀드리고 환자분께서 나는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다. 그러면 그렇게 치료하시라고 저는 안내 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무릎 꿇은 자세에서 왼쪽 무릎에 순간적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서 MRI를 찍었습니다. 안쪽 아마 내측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약간 달아있고 종지뼈 한 슬개골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내측 연골판이 미세하게 찢어진 충격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히알루론산 연골사를 맞았는데요. 담당이께서는 사두근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다. 사두근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또 사두근 운동하면 지금 무릎에 무리가 가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뭐 내측 반월상 연골판. 자,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사실은 꽤 흔하게 생깁니다. 젊은 환자분들한테 생기지 않지만은 대부분 40대, 50대 넘어가면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뭐 닿아서 찢어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경우는 퇴행성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골사 맞으신 거는 잘 하셨고요. 퇴행성 관절염 있으면은 주기적으로 연골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뉴드에서 나오는 강의 보면은 제가 연골사에 대한 강의 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쉽게 제가 연골사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자전거 체인에 기름칠을 꼭 해야 되죠. 그렇죠? 자전거 체인에 기름칠을 안 하게 되면은 자전거 체인이 결국 녹이 슬게 되고 녹이 슬게 되면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슬고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전거 체인에 계속 기름칠을 하는데 이 연골사란 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원래 무릎 속에는 원래 그 천연적인 그런 기름이 나와야 되는데 나이 들면서 이 기름이 잘 안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기름이 밖으로 누수가 생깁니다. 마치 엔진 오일이 누수가 생겨서 저희가 뭐 2만 킬로마다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무릎에 있는 그런 엔진 오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덜 만들어지고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또 정부에서도 6개월마다 3번씩 연골사를 의료보험을 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를 맞는 거는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무릎을 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그냥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바로 나오니까 대퇴사두근 운동이랑 검색해 보시고 아니면 헬스장 가면은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앉아서 이제 무릎을 펴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펴서 대퇴사두근 운동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이거 레그 익스텐션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 운동이 지금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중 보완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뭐 스쿼트라든지 런지 이런 운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쿼트라든지 런지 같은 운동하면 오히려 무릎 손상을 더 주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안 하시면 되고 대퇴사두근 운동은 지금 상태에서 크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걸지 않은 운동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무릎 연골에 가는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그 운동을 하시라고 권유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평소처럼 그대로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 역시자 허리라고 말해 주더라고요. 계속 물리치료 받으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딱 집어주지 않아서 제가 찾아서 운동을 하려는데 인터넷에 역시자 목이라고 나오네요. 역시자 허리에는 좋은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아마 역시자 허리는 조금 보기는 드물고 아마 일자 허리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는 허리가 원래 이제 전만이라고 해서 옆에서 봤을 때 C자 커브가 원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이 안 좋다 보면은 이 C자 커브가 없어지고 일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 자체가 원래 목이든 허리든 우리 목 허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커브입니다. 그런데 이 커브가 없어지게 되면은 결국 허리 주변의 근육들이 계속 긴장하게 되고 뭉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재활 치료를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재활 치료 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이 좋냐? 이런 경우는 사실은 뭐 신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좀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전 운동을 좀 해보시고 신전 운동도 하면서 제가 그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허리 운동 뭐 스텝 1, 2, 3가 있으니까 스텝 1 운동을 하면서 코어 주변에 코어 강화 운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신전 운동 같은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마 이렇게 허리가 망가진 거는 거의 질문 주신 시청자께서 나쁜 생활 습관을 갖고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굉장히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소파라든지 의자에 약간 거의 누운 자세로 그렇게 오래 앉아 있게 되면은 그런 커브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희야 안성훈 팬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나 2010년도에 협착증과 전방전이증 수술을 받고 세월이 지나면서 3번, 4번 협착이 됐다고 수시로 입원하고 주사를 맞는데 아마 2010년이면은 아마 4번, 5번 쪽에 유압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방전이증이니까 아마 나사못을 받는 유압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게 이제 그 나사못을 받는 유압수를 하게 되면은 4번, 5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유압수를 하고 난 그 위아래 쪽에 협착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아마 질문 주신 분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유압수를 하고 나서 그 위쪽에 3번, 4번 쪽에 협착증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지금도 허리가 아프고 왼쪽 다리까지 아프고 서 있으면 허리가 묵직해서 자주 눕게 되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디스크도 있다고 합니다. 2014년 11월에 수술했던 병원에서 MR 찍었는데 수술하자고 하는 것 주사 맞고 안 했습니다 하셨는데 아마 수술 얘기까지 나온 거 보니까 사실은 14년 전에 이제 유압수를 하게 되고 그다음 14년 만에 사실은 재수술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유압수를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한 10년 정도 쓰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께서 수술 얘기까지 나온 거 보니까 아마 협착증이 좀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환자분께서 내가 주사 치료로 좀 버틸만 하다. 그러면 주사 치료 하시면서 좀 버티셔도 됩니다. 근데 주사 치료했는데도 별로 효과 없고 특히 뭐 다리에 힘이 좀 빠진다든지 그다음에 감각이 좀 무디다든지 그런 경우는 수술을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사실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데 환자분 같이 이게 너무 주사해도 효과가 없다. 주사해도 별로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다리가 좀 힘이 빠지거나 좀 감각이 무디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수술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질문 주신 분인데요. 히알루론산 주사는 한 번만 맞아도 될까요? 보통 6개월에 히알루론산 주사가 3번까지 보험이 되기 때문에 보통 3번까지 맞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주사 맞아 보니까 상당히 뻐근해서 다시 예, 그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이게 주사가 이게 근데 보통 히알루론산 주사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환자분에 따라서 이제 통증이 좀 심한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맞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자전거 체인에 기름을 칠하는 거와 똑같다고 말씀드리니까 주기적으로 맞는 게 좋습니다. 뭐 안 아프시면 안 맞으셔도 되는데 무릎이 통증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으면은 주기적으로 맞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달리기랑 운동에도 연골이 더 찢어지진 않겠죠. 일단 달리기는 조금 안 좋습니다. 달리기는 연골판이 더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달리기를 영원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연골판이 아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통증 있는 상태에서는 달리기 하게 되면 더 자극이 되고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골사 치료하는 걸 저는 권유드리고요. 그다음에 걷는 운동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퇴사대근 운동 위주로 좀 해서 근력 강화 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달 뒤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